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유례가 없는 부동산 선거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제기한 거의 모든 이슈가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폭등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LH 사태, 부동산 보유세 문제, 그리고 후보들에게 제기됐던 부동산 의혹 문제까지 온통 부동산 관련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백분토론에서는 한국 사회 부동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범여권이시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소 또 비판적 시각도 견지하고 계시는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죠. 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경제학 박사시고 88만 원 세대 저자로 또 유명하십니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백분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MBC 뉴스 유튜브 채널, 그리고 백분토론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총론격 아마 토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지목된 게 바로 부동산 관련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어떤 정책 구체적으로 혹은 이 정책에 관련된 철학이랄까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불신을 좀 초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세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이해훈 의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죽하면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만은 잡겠다. 그리고 집값이 오른 이유가 투기 세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전 국민을 투기 세력처럼 이제 다루면서 온갖 대책을 쏟아냈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규제를 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집을 가지지도 않은 무주택자들까지 신용대출을 규제하면서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모아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한 세상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 속에 많은 분들이 살았죠. 특히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올려서 그럼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내가 집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쥔 것은 아닌데 온갖 세금은 다 올랐다라고 그들은 불평을 하고, 또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나는 이제 월급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라고 불평을 하고, 모든 사람이 굉장히 불평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또 중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진정성은 있으려니 일머리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면 그 문정부가 얘기하는 집값이 안정되는 세월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선거 직전에 터진 LH 투기 사태,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일머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시 해놓고 자기들은 오히려 뒤에서 공직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각종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금기시했던 일들은 자기들은 하면서 자기들 사익을 챙겼구나. 이거는 위선이구나. 그리고 내로남불이구나. 이 분노가 폭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심판을 한 것이 이번 보궐선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능과 위선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이죠. 예,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일단 요약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도 득본 게 없는 정책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많은 거고. 분들이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이제 진정성이라도 믿었는데 실제로는 위선적이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 준영 최고위원님 어떠십니까? 워낙 말씀을 유창하게 하셔가지고 질문이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지금요. 예,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권 초기에 약속을 크게 했죠.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놓은 정책의 효과는커녕 결과는 반대로 나오니까, 이제 정치라는 게 원래 약속을 하고 약속보다 좀 더 성과를 낼 때 인정을 받는 것인데, 약속은 크게 해놓고 성과는 거꾸로 가니까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지지도는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가장 약점이고 불만이 많은 정책으로 꼽혔었던 것이 4년이 오면서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던 게 드디어 이제 고름이 터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내건 거에 대해서 그 정책이 실현시켜지지 못한 것이 네. 계속 누적돼 왔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예. 우석권 박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유능한 경제를 초반에 걸었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무능하다는 게 사실 드러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집값은 너무 올랐고 그러면 또 다 올랐으면 괜찮은데 그 지역별로 보면은 우리가 부산이나 일부의 주요한 도심지만 올랐지 혹은 그 주택가만 올랐지 또 거기서도 양극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불만인 사람들이 절반쯤 되는 거고 각 지역에서 다 절반쯤 되는 거니까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못하겠다고 했는데 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책을 하다 보면 효과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 나가는 방식이 너무 구태의연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특정한 사람들 돌려쓰기를 계속 쓰는 거니까 인사도 이상했고 그 다음에 일괄된 메시지라고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25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뭐 그중에 두세 개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도 없고 너무 막힌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던져보고 그야말로 찌르고 뭐 이런 상태니까 무능하면서도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도 없고 그 폭발한 것 같아요. 그 LH가 이제 결정적으로 도화선이 됐죠. 예.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라는 건 뭐 세 분 다 공유하시는 건데 핵심적으로 더 짚으신 건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와 소통이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네요. 예.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이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누구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인데 이게 부동산 자체가 또 상이한 욕망들이 충돌하는 그런 측면들도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는 사실 또 어려운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이 부분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2030 세대들의 이제 민심 이반 현상 같은 것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과 또는 자산 격차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좀 작동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석훈 박사님께서 세대불평등 연구에 오셨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심하죠. 그리고 그냥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IMF 전에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몇 년 모아서 저도 집을 사고 그랬었는데 제 뒤에 공부한 그 후배들은 전세값도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왔고 지금 20대들하고 얘기하면요. 집 얘기를 하면은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얼마 없고 대부분은 외면해요. 그리고 이제 방이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반응을 보여요. 방은 창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0대 내에서는 집은 이거는 진짜 잘 사는 부모가 있는 몇 명의 일이고 우리는 그냥 좋은 방이나 있으면 좋겠다. 집은 꿈도 못 꾸고. 그리고 나니까 누가 결혼 얘기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 방도 못 구하는데 무슨 결혼 얘기냐고 그냥 좀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짜증을 확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집을 놓고 20대, 40대, 50대가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이라는 주제 자체가 이제 세대별 격차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공통으로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예를 들면 뭐 추석 때나 설날에 집 얘기하면은 화내고 아들이나 따님이 나가버리죠. 네. 지금 뭐 위 어른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그냥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근데 도와줘서 뭘 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나 처음 월급 받아서 1, 2년 정도 웬만한 진짜 일을 하면은 뭐 모기지를 사용하든지 좀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한국에 지금 그게 깨졌죠. 실제로 그 얘기하시면서 되게 좀 미안한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누가 부동산 얘기하면요. 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이제 좀 왜곡된 거라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세금 많이 거두려고 이 정부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 말이 퍼져 있는데 그럴 리가 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현상은 그렇게 가니까 그거 참 방어해주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
한 6, 7년 전에는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저희도 당에서 보면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네. 이제 간담회란 형식으로 많이 전국을 다니면은 그때는 이제 청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집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한 30, 40대가 되면 그때는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집을 살려고 아득바득 할 필요가 없고 기다리면 뭐 집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정부 초기에는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아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을 뭐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영끌, 비투 이런 게 많이 패닉 바잉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궐선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동대문이 지역구라 동대문에 있는 청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 그것도 포기하고 이제는 집 자체가 자기들하고는 내 인생에 집은 없다. 이런 패배감에 젖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그 3포 세대라고 흔히 부르는 건 사실 꽤 오랜 전부터 시작된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집을 얘기를 안 했던 거는 뭐 나이가 좀 들면은 그때는 집이 좀 값이 싸져가지고 뭐 나도 집이 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영끌 비투를 지난 지금은 아예 나는 내 인생에 집이라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걸 보면서 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네, 주진영 최고위원. 저는 뭐 선거 분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번 선거에서 20대층의 이 정권으로부터 이반 현상이 꼭 부동산 때문이라는 전제는 동의할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왜 그러냐면 세대별로 지난 총선 대비 그 서울의 경우 또 부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당에서 야당으로 돌아선 표는 비슷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20대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질문하신 취지에서 20대만을 얘기를 하면 20대가 느끼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이번 정권에서 초기에 뭐 일자리 정권 얘기를 하면서 공공 분야에서 뭐 비정규직을 갖다 정기직으로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도와지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당시 제 기억에 김상조 선생이 무슨 TV 프로에 나와가지고서는 그게 무슨 뭐 마중물이다. 네. 뭐 먼저 하면 뭐 민간 그래서 제가 저게 무슨 말이야? 이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민간기관이 왜 비정규직을 없애고 말도 안 되는 물론 본인도 뭐 끌려 나온 자리에서 할 수 없이 하는 말이었겠지만 근데 이제 일자리라는 면에서 정부가 내걸었던 그 정책 크게 말하면 이제 소득주도 동장에 의한 임금 상승,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 플러스 뭐 비정규직 이런 얘기 뭐 막 했는데 실제적으로 되는 건 없고 기본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원청 부분이랑 하청 부분 사이에 임금 격차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불안감은 하나 나아지는 건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집 얘기가 꼈는데 사실 20대가 집 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집이 어떻게 됐냐면 집을 소유는 안 하지만 이제 월세나 전세 같은 값이 오르면서 이게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경제적인 불안감이 집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인 토대 자체는 이미 이제 초기부터 좀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자산 문제가 플러스 되면서 나타난 네. 불만의 증폭 같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특히 이제 전월세 문제가 보면은 지난 7월 말에 임대차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극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대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막연한 집에 대한 분노, 불안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가을 이후 겨울을 지나면서 굉장히 이게 증폭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월세 문제가. 전월세 값이 오른 거를 보면 문정부 3년 내내 올랐던 그 폭의 거의 4배, 6배, 7배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가을에 반년 만에 5개월 만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20대들이 대부분 월세 살잖아요. 월세 사는 20대들이 느끼는 이 분노라는 거는 이때 확 증폭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 뭐 구체적으로 짚어볼 게 있긴 합니다만 뒤에서 또 임대차 3법 네. 관련된 얘기, 주거 정책 관련된 얘기가 좀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더 돌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좀 총론적인 부분 좀 더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쟁점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세금 관련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을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써온 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선영 아나운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2017년 6월 대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2달 뒤인 2017년 8월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자 1년 후인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골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는 거였습니다. 최대 1.2%포인트까지 인상해서 최고 세율을 3.2%까지 조정했는데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고 2019년 12월 대책을 다시 발표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4%까지 인상했는데 한 반년 만인 2020년 7월에 다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시켰습니다. 이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도 함께 인상했습니다. 네, 이서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련된 변화 양상들을 몇 가지 좀 짚어봤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짚을 것들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은 몇 가지 목적으로 구성돼 있죠. 핵심적으로는 아마 자산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불로소득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환수하거나 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함께 가격 안정 효과까지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간 써왔던 이제 부동산 조세 정책, 뭐 불만도 많이 좀 생기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적절한 목적에 맞춰서 좀 수단이 합치되게 이제 쓰였는가라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조세정에 관련된 또 논의도 필요하긴 합니다. 너무 크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제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먼저 주진영 최고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뭐 과거부터 꾸준하게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너무 낮으니까 장기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사람한테만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 생각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에서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정부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하면서 추진을 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옛날에 벌써 십몇 년 전에 노무현 정권 말기에 그 당시에 8.3.1 대책이었나요? 해가지고서는 장기적으로 뭐 1%까지 올린다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만 하더라도 엄청난 얘기죠. 근데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그 이유가 뭐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한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설득이 없이 네. 이 정권을 보면은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문재인 그 캠페인 당시에 처음에는 보유세 얘기가 있다가 마지막에 막상 대선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산층에 대한 과세는, 증세는 없다라는 말은, 그 얘기는 사실은 보유세 안 올린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재정 무슨 뭐 특별위원회인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부세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아마 그 9억을 갖다 뭐 6억으로 낮춘다든가 세율을 좀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껏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니까는 사흘 만에 기재부가 우리 그거 안 하고 다른 게 할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정권 말기에 가면서 6%까지 올리는, 물론 6%는 뭐 의미 없는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또 종부세를 또 배폭 올리는, 게다가 이제 뭐 취득세 뭐 이렇게 다 같이 올렸잖아요. 예. 이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우리가 바꾸는 목적이 뭔지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자산 가격인데, 부동산은 정부는 이 자산 가격 자체를 어떻게 좀 마사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 마사지라 하면 결국 너무 내리지도 않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이 세 가지 욕구가 그 같이 있으면서 주죽박죽이 된 거죠. 근데 원래 경제 정책이라는 게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자산 가격을 타겟으로 누구도 경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 그러한 생각을 했거나 또는 그런 생각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정책 담당자로 쓰는 것이
그다음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가 말리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 자체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렇죠. 다만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명확하게 처음부터 밝히지 않은 채 이제 후기에 그냥 그렇죠. 갑자기 들어와 네, 버린 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석훈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주준영 최고위원하고 뭐 비슷한 말씀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잘못하면 셋이 비슷한 얘기 계속 하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다른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이 비슷한 게 맞다는 저도 얘기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 이제 종부세를 반대를 했어요. 음. 근데 뭐 부유세나 그런 정시를 반대한 건 아니고 네. 저는 조금 전에 주준영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보유세는 한 종류의 세금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집이 있더라도 일정하게는 돈을 내야 되는 거다. 네. 집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두 가구, 세 가구 그러면 이제 위로 올릴 수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거는 이제 집을 가져도 뭐 이 작은 집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만 재산세를 내고 부유세가 일종의 뭐 죄악세처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이쪽은 세금 내는 거 싫다라고 그렇게 정서가 그렇게 양극화로 나뉘었어요. 근데 부유세면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처음에 6억에 시작했잖아요. 그 처음에 뭐 한 몇만 명 한다고 그랬는데 10년이 넘게 지나서 이게 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도 사실 되게 이상했고. 그러니까 부유세가 아니라 보유세. 아니 부유세를 종부세. 종부세. 네, 이명박 정부 때 부유세가 낮추고 난 돼버린 다음에 거니까. 네. 종부세를 낮추는 사실상 데는 오래 부유세가 갔기 된 때문에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주준영 최고위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거는 미국이 이제 뭐 하와이 같은 데 좀 빼면은 대체적으로 한 1% 정도 보유세가 되거든요. 꽤 커요. 그 뭐 10억짜리 집이면은 1,000만 원씩 매년 내는 거니까 이거는 보통 일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동산 버블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게 다 저소득층 부동산이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높여도 세금은 세입이라는 다른 문제가 기본이고 거기 약간의 이제 빈부 해소지 이걸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아무리 높여도 더 올라가는 상품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금지시된 얘기지만 어쨌든 거래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이걸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서 최소한 이제 이 일반 주택과 뭐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가 있으면은 아파트에 대한 20, 30대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선호가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는 감안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이제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현재 적용될 필요가 재산세로 있고, 돼 있는, 예. 예, 재산세 개념에 좀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점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더 많은 가구를 보유하게 되면 이건 뭐 비슷한 정책인 것 같긴 합니다만 대신 지금 이제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게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같이 보완적으로 설계되지 못한 채 보유세가 다 같이 올라가 버린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한시적으로라도 조금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네. 조금 이렇게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경직되게 조세를 딱 두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세제 정책이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나 가격에 뭔가 억제 정책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길게 보면은 버블도 다 생겨요. 그 세금 아무리 많이 높여도 그 세금보다 더 오르면 그래도 차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조세에 대한 맹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혜원 의원님. 근본적으로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일단 얘기. 아니 셋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조세 정책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이 정권은 잘못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거나 불로소득을 차단한다거나 어쨌든 과세를 정상화한다거나 이런 목적의 과세라면 환영하지요. 예. 근데 이 정권은 아까 지금 저기 아나운서가 하는 거 보셨지만 집값이 막 안 잡히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1년에 막 두세 번씩 세금을 계속 중과를 발표하잖아요. 이 집값을 잡겠다는 수단으로 지금 세금을 활용한 거거든요. 우석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값을 잡는 거는 공급이 잡는 거거든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지 세금을 때린다고 집값이 잡히고 그러지는 않는데 전혀 엉뚱한 정책 수단을 잘못 쓴 거죠.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세금을 들고 나온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금을 잡더라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세금입니다. 하나는 보유세고 하나는 거래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십 세기를 걸쳐서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추거나 거래세를 낮추면 보유세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트렌드가 있는 거지 보유세와 거래세를 둘 다 강화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권만 유일하게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했어요. 그러면 정책 목표를 그나마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보유세라는 게 우리 종부세잖아요. 재산세, 종부세를 다 강화하면서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와 취득세도 동시 강화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소위 매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취득세와 양도세를 이렇게 강화하는데 어떻게 매물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대체 누가 정책을 하는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 경제학의 ABC를 전혀 벗어난 정책을 하셨어요. 이 조세 정책은 완전히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근본을 또 어긴 게 있는데 지금 공시가격 문제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공시가격과 조세가 같이 갑니다. 세금,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가격 곱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부담을 직격탄을 매기는 게 날리는 게 이제 공시가격인데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그동안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 시세에 사실 뭐 60, 70%밖에 안 됐다. 이걸 시세에 100%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뭐 이해를 해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세부담이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40%포인트 오르면 이건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만에 70%가 오른 거 아닙니까? 이건 죽으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시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세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서 네. 세 부담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특례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고 일부에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건 세금이 아니라 징벌적인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신 게 조금 최재형 최고위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를 얘기할 때 그 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에 해당되는 건 보유세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종부세를 보유세라는 카테고리에 넣으면 조금 언어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뭐 아마 전에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종부세 일종의 이제 부동산 부유세에 해당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지금 그래도 뭐 거래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공시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의 대부분은 가격이 오른 것에 의한 부분이지 시가 대비 그 공시 가격이 현실화율이 변해서 올라간 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실화율은 뭐 제가 알기로는 작년 대비 올해가 뭐 끼케 한 1%, 2%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정권의 바둑으로 치면 몇 가지 좋은 수가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수순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종부세를 어떻게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종부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못 없앴단 말이죠. 그때 저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못 없앴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와 반대로 또 막상 재산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엄청난 또 부담을 갖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양쪽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처음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놔둔 채 2주택자들이나 다주택자들로 팔게 하는 방법을 쓰면 그러면 뭔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또 막상 다주택자들이 다 팔아버려서 1가구 1주택이 돼버리면 그럼 임대는 누가 해줘?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임대 사업자에 대한 또 특례는 또 만들어 놓고 이게 나름 왜 저렇게 하는지 고민은 이해는 가는데 그 순서가 잘못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상 종부세를 뭐 피해라고 하면 모를까 어쨌든 종부세에 의해서 세금이 많이 오르는 사람 또는 액수가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은 극히 소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재산세율을 올리지 않고 심지어 조금 깎아줬어도 상당한 사람들한테는 보유세가 올라버린 결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순에서 정부는 이 모든 작전이
일단 자기네들의 정책이 뭔가 통해서 가격이 안정되거나 아니면 내려가면 그러면은 같이 쓸 수 있는 정책인데 이게 그 효과가 나기도 전에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이게 예. 막 이상해버리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사실 가격이 오르는 것이 가장 제일 큰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순이라고 치면 제가 다른 비유를 하자면 이제 카드들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적당할 때 적당한 카드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첫 카드가 잘못되니까 네. 다음에 내놓는 카드들이 계속해서 이제 꼬이게 되는 그런 거죠. 문제들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첫 카드를 냈는데 그 카드가 안 먹혔으면 카드를 바꾸지를 않고 계속 더 센 카드를 잘못된 카드를 더 낸 거죠. 예. 보통 보면 이렇잖아요. 이게 뭐 이를테면 양도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근데 그걸로 불로소득이 실현되는 거는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도 일부 좀 작동을 한 것 같고 동시에 아마 보유세를 계속해서 높이다 보면 결국은 안 내놓고 배기겠느냐라는 그런 사실은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인 거죠. 뭐냐면 불로소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유세인데 재산세인데 재산세를 안 건드리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덕지덕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그 양도소득세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서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네. 그것에 대비해서 그럼 무슨 세제를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완전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세제 얘기하는 이 얘기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요. 처음에 종부세를 도입할 때 그 돈을 활용하는 거는 복지에 쓰겠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이 돈은 그렇게 쓰는 거다. 예, 초기에 만들어질 때.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제 뭐 보유세를 높이지 못한다는 것들에 대한 정서가 다 뭐냐면은 이 돈이 들어가서 어디에 쓰일지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설령 뭐 종부세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것들에도 이게 주거복지를 확실하게 이게 기여를 한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은 돈 있는 사람들 좀 더 내고 그다음에 괜찮은 임대주택들 많이 짓는 거로 그렇게 하자라고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은 지금에서 불평이 좀 덜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돈은 걷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제도가 이상한 게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없고 새로 택지 개발하거나 뭐 집 지을 때 조금 띄어서 임대주택 하자. 그러니까 잉여적 형태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이게 주거복지 다시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계를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돈을 걷기만 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저라도 당장 내기 싫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세원과 세입에 관한 그 세출 얘기를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래 이제 보유세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용초가 명확한 이제 특수목적세적인 성격이 좀 됐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집주인한테 거둔 거는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설계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네. 세제는 세제로 가는 것이고 복지는 복지대로 가야지 그걸 갖다 이렇게 둘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도리어 자기 손을 묶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썩 좋게 들리지는 저는 않습니다. 시작할 때는 복지로 한다고 그렇게 도입됐어요. 네네. 뭐 아니, 초기에. 근데 종부세가 뭘 위한 건지에 대한 것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극소수 고가주택, 소위 호화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걷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번에 공시가격 나온 거 보면은 마용성에 마포, 용산, 그다음에 성동에 사시는 20평대가 지금 종부세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20평대가 과연 호화주택에 살아서 부유세를 내야 될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인 게 예.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들의 정책의 잘못 때문에 그 20평 아파트가 값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종부세의 그 기준을 갖다 올린다라는 것은 참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조금만 추가하면은 예. 종합부동산세에서 핵심은 그때는 종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라는 얘기. 집만이 근데- 아니라 토지 등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 오피스텔 등 해서 다 모아서 근데 따뜻한 1주택 예.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 지금 대부분의 종부세 대상자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 올라서 종합이라는 말이 지금 사실 의미가 의미가 없는 없었어요. 거죠. 예. 단건으로도 넘어버리니까. 예. 예. 그러면 그래 조정이 예. 필요하죠. 그럼 이 의원님 방금 또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또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1주택자고 고연령이고 장기 보유하면 공제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주택자는 그렇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안 진다.
많이 붙이는 분 굉장히 일각이다라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1주택자인 제 친구 중에도 뭐 강남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는데 2주택자들은 실제적으로 세부담을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분을 했는데 1주택자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강남은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영성 같은 데는 좀 지금 젊은 이 경우에는 부부들. 젊은 부부들이기 네. 때문에 고령자도 고령이 아니고 아니고 오래도 장기 거주도 살지 아니라 않고.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죠. 예. 네.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보다는 200만 원이라도 내기가 싫은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소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집이 고가가 돼버렸기 그런 때문에 거죠. 네. 그 그런 세금을 면이 낼 있겠죠. 예. 밤새 능력이 그렇죠. 상당히 부족한 그러니까 사람들인 이게 거죠. 전체적으로 자꾸 집도 많이 있을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생각한 시나리오 대비 너무 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네. 나머지 모든 그 파라미터가 네.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뒤죽박죽이 거예요.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대출 끼고 산 사람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상당히 그 세금 내기가 부담되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정부가 종부세 타겟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담세 능력도 이제 떨어지고 준비도 안 돼 떨어지고, 있는 예, 안돼 있는 상태였었고. 그러면 이거 한번 또 짚어주시죠. 이게 결국에는 가격이 문제인 건데. 네. 사실 이제 유동성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던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최근에 통계 자료 나오는 거 보면은 한국만 유독 상승률이 높았다기보다는 사실 전반적으로 높았던 것도 맞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제대로 썼었으면 한국만큼은 가격을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다른 서구가 집값이 오른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재난지원금이다, 뭐 이제 경기 부양이다, 사실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이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고 소위 아까 25번의 제가 부동산 대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20번이 코로나 발발 전에 이미 나왔어요. 집값을 가지고 온갖 난리 버거지가 난 이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른 다른 서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을 조금 잘못하셨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오른 것보다는 저금리 상태에서 네. 서구에서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초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네. 그것은 맞는 얘기고 코로나 때문에 오른 것이냐라고 말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예, 되겠죠. 제가 알기로 통계치 자체는 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도 서구에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근데 이제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이제 서구는 그렇게 이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그 집값 가지고 정부가 야단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집값 잡는다고 야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집값을 가지고 상당수의 국민을 죄인시하면서 죄악시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까지 규제를 하면서 야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 세력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범죄 집단처럼 이제 규정을 한 것도 네, 있었고. 투기꾼이나 다주택자 예, 이런 말도 그랬는데 쓰면서. 그렇게 야단을 하고 집값 잡는다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주고 했는데 결국 집값은 더 올라버렸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피로감도 느끼고 반발도 있고 분노가 나는 거죠. 서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정책 실패가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그 이면에 있었던 위선이 폭로가 되면서 또 분노하는 것도 있었고 서구와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에는 좀 몇 가지가 좀 결합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서구하고는 이제 우리나라는 또 아무래도 집값이 오른 게 정책 실패적인 면도 굉장히 있다. 크다라고 이제 있다. 보시는 네. 거고. 근데 서구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는 못 올린다라고 아예 그냥 시장이 그 시 자체가 나서가지고서 그냥 금지에 가깝도록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 뉴질랜드도 여성 총리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 아니고 집값이 한국만큼 올랐는데 집을 짓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연 조건이나 이제 이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잘 정비되고 나니까 새로 택지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총리가 정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코로나 잘해서 좀 올라갔다가 집값 올라가서 뚝 떨어지고 그래서 외국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유래를 뭐 호주나 이런 데 아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심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정부가 너무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나오면은 이것 때문에 이득 보는 사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꼭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툭 터뜨리는데 좀 더 많은 논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합의하고 누가 손해를 볼 거냐. 그럼 손해보는 사람도 나는 손해볼 것 같다. 누가 이익 볼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보완하는 과정이 없이 25번이 아니라 이게 1년에 한 번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의를 안 하고 그냥 진짜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로 쫙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 80% 해당되는 거가 조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 게이지가 높아진 거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에 혹시라도 그걸로부터 이득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숨겼다가 빵 하고 터뜨렸는데 그리고 지네는 그걸로 다 집 샀네 하면서 지금 예. 폭발한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차라리 처음부터도 열어놓고 좀 정책을 같이 논의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세금에 관한 경우, 근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가끔 언론에다 툭 던져서 이렇게 진짜 간 보듯이 하고 별거 없다 싶으면 그냥 어느 날 전격적으로 해버리잖아요. 이게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런 밀실 행정하고 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은 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정부가 내는 시그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막 거시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도 증가하고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뭐 상수로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오른다네 정부가 그러면서 더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시그널도 잘못하면 시장에 가니까 조심스러워지는 좀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부족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가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투표는 별거 아니고 결국은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결정하면 그만이었다라고 그랬지만 하나씩 극복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사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꼭 시장이라서 시장이 강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여기 목숨을 걸고 지금 게임 플레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갈 건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몇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시그널을 준다.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것이 전체적인 경제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다라는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주겠다고 정책을 만들면 그럼 미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행정부한테 그 재량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외국 같으면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를 하는 도중에 이미 충분히 많은 토론이 되고 다 얘기가 될 텐데 다 정부가 앉아가지고 시행령 바꾸는 걸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전격적인 걸 갖다 선호하게 되는 또 경향도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그런 게 있고 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세율 하나 정하는 것도 사실 국회가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하는 게 당연한데 예. 아예 행정부가 자기들끼리 이번에 양도세율 얼마 올린다는 걸 그냥 발표를 해버려요. 그럼 언론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그냥 세율이 오른 걸로 확정으로 써버립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 행정부 중심의 이 문화나 인식이 심지어 언론과 국민에게도 뿌리 박혀 있어요. 그냥 이거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은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해야만 되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도 그거에 오랫동안 젖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용을 구하고 용인을 구하고 이런 거는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전 바꿔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세율 하나도 토론을 해야죠. 예.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 안 합니다. 항상 일방적이에요. 그게 더 강화된 게 예. 핀셋 정책 한다고 그러면서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율을 정하면은 그럼 어떤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하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하고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등등 지정을 하잖아요. 지구 지정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그게 의미가 있지 지금처럼 일반적인 시장 자체가 움직일 때 지구 지정 갖고 하면 바로 옆이 다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정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서 원칙 몇 가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여기 집을 사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여기 돼, 안 돼 이런 핀셋 정책이라는 게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설계하고 독점하는 걸 행정부가 좀 오래 해오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실패는 또 오롯이 또 당연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길 하나 경계를 여기는 되고 여기는 예. 안 주고 그러면은 이거 뭐가 다르냐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이게 조금 얘기가 옆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이번에 LH 사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군사정권 시절에 국보위 시절에 만든 강제 수용 방식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정해가지고 비밀주의로 절대 다른 사람 모르게 하고 공무원만 알고 갑자기 발표하고 그냥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사실 강제 수용이잖아요. 누구든지 거기에 이의 제기해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현금 청산해버리고 보상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죠. 외국이 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여기 어떠냐라고 그냥 제안을 하는 거에 불과하고 결정이 아니 확정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몇 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거부하면 이게 지구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거기다 괜히 뭐 50억씩 대출 받아서 땅 샀다가 투기했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이렇게 공무원들이 투기 안 하는 그런 일이 차단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꼭 현 정권이 아니라 그전 정권에도 계속해서 이 방법을 썼을까까지 네.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주택 통약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냐면 가격을 전체적으로 시장가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줄이 설 거니까는 청약제에서 순서를 매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갑자기 시장가보다 싼 아파트가 뚝딱 나오느냐? 멀쩡한 땅을 갖다가 개발 못하게 막고 있다가 어느 날 정부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싼 값에 받아가지고 자기 일종의 이문 띄고 건설사에 줘서 건설사는 넌 싸게 받았으니까 싼 값으로 내서 너는 네 이문 받아라 가라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구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하나하나 전체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막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40년 됐어요. 전 세계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왜 못하느냐, 이거를 왜 폐지 못하느냐. 청약을 해서 시장가보다 내가 싼 값으로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기대하는 사람이 가입자만 2천만 명이에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른바 수요층이 사실은 그걸 기대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예. 청약보험이 77년도에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분양하고 그런 게 일본 제도를 좀 모방을 해서 군사정권 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도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없앴어요. 이렇게 청약하는 제도는 없어서 이제 지금은 뭐 집을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파는 한국만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공사 비슷하게 해서 정부는 이제 임대주택하고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 일만 하거든요. 대부분의 국가가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꼭 정부가 주택시장에 디벨로퍼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나비타라고 하는 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기구가 그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 보수 정권 때는 이해를 하겠어요. 보수 정권도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박정희 전두환 이후로 개성해온 장치고 아까 말씀하신 이 택지개발 촉진법, 택축법이라고 하는 법은 전두환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 건데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 우리나라보다 엄청 좌파 정권들이 집권하고 그랬거든요. 이 방식이 도움이 되면 그 사람들이 썼겠죠. 정부가 집 지어서 저축해라 그러면 우선순위 전화해서 줄 테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분양을 통해서 이 주택이 오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치를 못 외워서 한번 뽑아보니까요. 이 75년대 63%가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그랬고 80년 전두환 딱 들어온 그해 인구 센서스를 보니까 58%였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요 55%에서 60% 사이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의 자연률 같고 IMF 직후에 뚝 떨어졌을 때가 54%였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 제도를 지금 77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거로 더 많은 사람이 집을 가진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고 외국에서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룰만 잘 정하고 민간이 집을 짓든 말든 조금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임대주택을 잘 짓거나 특별한 형태의 예를 들면 뭐 시프트라고 하는
전세형 임대주택 같은 그런 게 공공의 역할이고 이게 딱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 지금 정부가 다 하면서 이제 네. 우리가 해먹을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공급 정책 관련된 문제로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국가주도적 공급 정책이나 가격 제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문제를 남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걸 그래서 단순하게 공급 많이 하면 가격 떨어지고 공급 적게 해서 가격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어떤 공급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약간 이걸 얘기하면서 걸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 집을 못 가진 젊은 수요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조금이라도 싼 값에 공급해주는 이런 이제 분양책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 그냥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 그게 정말로 잘 작동한다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그 뭐랄까 싸게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임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메시지가 읽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민감한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공급 방식만으로는 네.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다양한 공급 방식이 저는 있는 게 좋다고 보고 네. 민간도 틀어막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공공이 또 공급하는 방식이 일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주거복지 개념의 공공 임대다 뭐다 이거는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급 방식인 거죠. 예. 민간이 100% 할 수도 없는 거고 공공이 100%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민간과 공공과 이렇게 적절한 믹스가 골든 믹스가 좋은 거죠. 네. 그럼 일단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쨌든 공급이 부족했던 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서울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지금 서울 아니겠습니까? 경실련 뭐 어쨌든 지표에 하면 문정부 들어서 52% 올랐다는 거고. 근데 이제 서울은 보면 주택 보급률에 의해서 96.9%예요. 왜냐하면 100%가 되질 않거든요. 네네. 주택 보급률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더 필요 없다 그러시지만 그게 아니라 가구 분화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낡고 노후화된 그렇죠. 좋은 주택에 불량 주택을 대한 거고요. 헐고 새로 짓기를 원하는 새 주택에 대한 수요라는 게 또 계속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박 시장 10년 동안에 26만 호가 무산됐다는 건 제 주장이 아니고 서울시 의회 박 시장이 계셨던 서울시 의회의 보고서니까 그건 맞다고 보고 어쨌든 공급이 줄어들었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더 늘어나야 이게 가격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죠. 그 얘기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10년 중에 6년 동안은 서울시의 아파트 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는 네. 저기 박 시장이 처음 10년 동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줄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 시장이 와가지고 줄일 제도를 만들어서 줄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줄이질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14년부터 거의 사실 지금 줄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포인트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정권이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네.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잘못된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어느 기간에 뭘 했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얘기하려고 우리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원하는 것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뭐냐면 지금 보유세를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리는 것은 이해를 가지만 그분들도 종부세는 못 올리겠어요. 그분들도 토촉법에 의해서 수용하고 아니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다 정하는 그 제도를 못 없앴고 최역제도에 대해서 못 없앴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마약 같은 환상. 이게 말하자면 청약 들어놓고 정부가 값을 조절하면 나중에 나도 좀 싼 값에 살 거라는 그렇게 해서 나도 중산층에 네. 끼일 수 있으라는 이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의 중산층의 생성 과정에 나도 참여하고 싶은 그 욕망을 그 누구도 대놓고 그것은 잘못된 기제에 의한 것이니까 이제부터 바꾸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또는 말을 하고 나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는 데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네. 자, 이 부분 우석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한국 택지는 공공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민간에 팔거나 뭐 딴 개발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하거나. 근데 이제 그 민간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중간 과정으로
그러니까 분양제를 나눠 보면은 이제 분양제 가격에 가는 것도 있지만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소분양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먼저 개선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차 살 때도 이게 지금 되게 깐깐하게 고르는데 수억, 수십억짜리 집 사면서 이렇게 그냥 도면만 보고 모델하우스 봐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분양 제도도 없애고 이렇게 하나씩 조정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가면서 이런 것도 선진국 스타일로 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좀 실망했던 거는 이 분양이 문제다라는 걸 사실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선분양, 후분양 정도는 그거는 크게 고치지 않더라도 운영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택적법도 원래는 없앤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그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 그 이전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건 너무 낡은 방식이니까 이건 없애서 이 새롭게 하자라고 논의가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과거 논의에서 발전된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그대로 수용한 거거든요. 있는 대로 쓰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아니요, 근데 택촉법에 의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땅을 뺏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서 분양가를 시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원래 없애자는 사람들 의미는 그렇게 큰 대규모 택지가 사실 서울엔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건데 마지막 쟁점은 그거였어요. 공단은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주택은 조금 더 소규모로 하고 도심 리모델링하고 이제 이런 대안들을 찾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일정 규모가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 규모에 안 맞아요. 그리고 집을 싸게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허구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시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집은 집 장사가 지어서 좋은 집은 사람들 좀 더 내고 사는 거고 집이 별로야 그러면 싸게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상 상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젊은 세대에 대한 메시지 제가 아까도 여쭤봤던 게 사실 그건데 이거 아까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안에 누적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방식에서 젊은 층이 당신들도 자산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도 현실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모든 이제 처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직장인들한테는 다 우리나라만 그럴 것도 아니고 모기지를 다 사용을 해서 일정하게는 뭐 지원도 해주고 나눌 수 있게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모기지 대상에 대해서 지금 너무 빡빡하게 이제 대출 규제 문제를 그렇게 한 거는 그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불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모든 국민이 다 임대주택 살려고 뭐 그렇게 저도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이 분양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이 잉여적으로 임대주택을 만들다 보니까 5%에서 이 스톡이라고 하는 총량이 늘질 않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지어놔서 10년 동안 임대주택이라고 살다가 분양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뭐 20%, 25% 지금 임대주택 총량이 늘었으니까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나는 그냥 집은 모르겠고 그냥 이 소셜 하우징이라고 하는 사회적 주택 내에서 있겠다. 아니다, 나는 집을 사서 가겠다라고 선택하면 되거든요. 청년들도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임대주택은 총량이 늘질 않아서 제가 최근에 결혼한 20대들 보니까 한참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데 줄 엄청나게 서가지고서 이게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한테 사회가 임대주택 주겠다고 나는 말하는 게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하려면은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지금은 임대주택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사겠다 하는 길을 다 열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실제로 살만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동시에 이제 뭐 시장 기능도 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공급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 규제를 풀어야죠. 두 가지 잡아야 된다. 특히 금융 규제는 아마 대출 규제 쪽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 아직 집을 가지지도 않은 청년들에게 너는 투기할 거야라고 전제하고 금융 대출 규제를 그렇게 세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출 상환 능력 위주의 그런 규제가 돼야지 이것도 이제 가격을 잡는 방식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 다 맞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환 능력에 의한 대출 규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상환 능력에 의거한 대출 규제를 제대로 하면
가장 먼저 대출을 못 받을 사람은 사실은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도 그러고 다른 나라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금융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니까.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낸 거를 보면 최근 들어와서 20대, 30대의 대출이 굉장히 늘었는데 신용대출도 늘었고 이 사람들의 다른 40대, 50대에 비해서 그 상환 능력의 비율은 더 나쁘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DSR 상환 능력에 의한 대출 규제를 말만 하면서 말한 지 어제 10년 됐고 이 정권 들어서 하겠다고 말만 엄포만 내면서도 제대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하면 대출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은행의 대출 상환 능력이 40%예요. 이게 평균이 40%이고 70이 넘는 사람이 30%가 되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있는 관료들도 볼 때 이걸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걸 제대로 하면은 곡소리가 나게 생겼으니까 자꾸 엄포 넣으면서 빨리빨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풀 때 만약에 DSR로만 하면 소위 말하면 LTV에 의한 규제는 풀어질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대출이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것만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면 실제로 이혜원 의원님도 보시기에 이렇게 공급 정책의 어떤 전환이 좀 일어나고 이런 이제 뭐 그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급에 관련된 부분도 좀 상당 부분 바뀌면 이게 뭐 지상과제가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충분한 효과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면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이사 대책이라고 돼 있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사 대책 그 보도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83만 6천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지를 25년까지 확보하고 나면 집을 짓는 거는 또 하세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그것도 83만 6천 가구의 물량을 보면 서울이 32만 가구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민간이 하기로 돼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공공이 가져오는 물량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이 가져가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요렇게 몇 평짜리를 짓고 어떤 방향으로 짓고 몇 층을 짓고 이걸 자기들이 사실상 인허가를 받긴 하지만 대부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식에 의하면 LH가 다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땅을 소유권을 다 가져가요. 입주권을 나중에 주는 건데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시시콜콜한 크고 작은 결정권을 하나도 못 가지고 다 배제됩니다. 그게 이제 3분의 2 동의를 한 사람들은 그런데 3분의 1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강제 청산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대부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이 32만 호가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거의 안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성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집값이 안정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하겠다는 민간은 풀어주는 게 맞다. 그래야 빨리빨리 공급이 돼서 집값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른바 이제 변차금표 공급 이 방식으로는 걱정된다는 실질적으로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걱정된다는 말씀이시고. 거죠. 예. 어떻습니까, 주로? 사실 뭐 정권 말기에 발표하는 장기 대책은 사실 그렇게 뭐 신경을 쓸 건지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정권 내내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표변하니까 그 표변하는 것 자체에도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게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게 지금 LH에서 강제 수용해가지고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면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제 생각에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지금 현 정부는 거의 정책 마비 상태에 빠져 있어서 누구든 뭐 승리를 선언하고 퇴각하자라는 느낌이 많이 크고 유일하게 기다리는 게 6월 달까지 뭐 좀 어떻게 돼서 이주택자를 좀 팔면 그때 가서 좀 나머지를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에 그냥 빠져 있는 거의 뭐 소리 안 나는 아우성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불쌍해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크게 영향 주는 거는 한국은 이자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제 생각보다 낮게 금리.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우리가 미국 그 기준금리보다 한국 기준금리 더 낮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살려야 되니까 안 내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작용으로 해서 집값을 형성시킨 건데 결국 영향을 줄 거는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로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도 그렇고 한 6개월에서 1년 후면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이자율을 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좀 높일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같이 올리면은 사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무슨 제도적으로 네. 뭘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거는 조금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급과는 별개로 일단 공급도 공급이지만 예. 금리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 전체 대출에서 그 가계 대출에서요. 그 원리금을 내는 대출의 액수가 한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는 여전히 이자만 그렇지.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2년쯤 전에 호주에서 그 부동산 값이 많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중앙은행에서 은행에다 요구한 것이 유예 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는 대출의 비중을 얼마까지 낮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효과가 거의 그 다음 달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내려갔어요. 네.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훨씬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대출이 안 되는 한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DSR이라는 제도를 괜히 엄포만 내지 제대로 안 한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DSR 계산을 해봤자 이자만 내는 대출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말고 금융규제에서 그 이자만 내는 대출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DSR에 의한 규제를 조금씩 꾸준하게 유예를 두고 올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리 올라가는 거 못지않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겁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과하게 받게 되는 유인들이 이제 금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그 DSR에 관련된 네. 그 규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겼던 문제라는 네. 말씀이시죠. 거치형이 여전히 많죠. 예, 아무래도 뭐 이자만 내고 버티시는 분들이 또 또 사실 많으니까요. 그걸 왜 안 하냐면 관료들이나 정책들도 이거를 해서 이것 때문에 값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특별하게 돈 많은 사람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주택자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 내려가니까 그거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돈 많은 사람, 이주택자들이 해당되는 걸 팔아서 내려가는 것은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정책에 의해서 막상 내려가면 온 국민한테 욕먹을까 봐 또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생계자금의 그런 절벽에 경우 많죠. 내몰린 사람들이 예. 먼저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그나마 은행이나 이런 제2금융권에 있으면은 그래도 좀 이게 나은 건데 닫으면 결국은 이제 더 열등한 금융권으로 가니까 예, 예. 사채 시장으로 그거는 진짜 가거나 하면. 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이른바 서프라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좀 미뤄뒀던 임대차 3법 관련된 문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뭐 오늘 말씀해 주신 패널들이 기본적으로 공급에 있어서도 또 어떤 적정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개원하면서 이제 여당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나름의 개혁 법안이라고 했던 게 임대차 3법이었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임차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요. 효과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주진영 최고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 당시에도 말씀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제도 자체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그 정책을 도입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물건이 이제 묶이면서 시장의 교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세 시장에서 가격의 앙등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세 가격이 앙등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패닉을 하면서 작은 아파트라도 일단 사고 보자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6억 아래 아파트까지 앙등하는 효과까지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미리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응 속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인 교란 효과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다시 내려가는 효과를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시장이 지금 말하자면 다들 그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이 타이밍 자체는 조금 돌이켜 보면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도입했던 분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정한 부작용까지도 예상한 채 어쨌든 추진할 필요는 있었던 정책이라고 보셨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이 정책이 약간 이것도 일종의 틀어막는 정책의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네. 틀어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뭐 180석에 가까운 거를 했는데 뭐 하냐라고 하니까 우리 이거라도 하자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걸 갖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너무 논의를 하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반응을 보일 것 같으니까 그것이 나오기 전에 전격적으로 간 것이죠. 예, 우석훈 박사님. 저도 뭐 비슷하게 이것보다 더 강한 제도들도 사실 그 도입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세했을 때 이 보험을 뭐 강제로 도입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정세금 떼이는 일은 없게 하겠다 등 보증보험. 네, 네. 아니 그거를 이제 약간 좀 의무 가입처럼 네, 네. 하는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저는 맞긴 한데 이게 말씀하신 전격적으로 작전처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면은 뭐 나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다 우리가 그 시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조금씩 바꾸면서 1, 2년 정도 예고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은 혼동이 어느 순간 생기는데 어느 한 달에 터지지 않고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조금 유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진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혼동이나 부작용은 불가피하고 정책의 일부인데 그러려면은 전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좀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좀 지역별로도 조금 다르게 한번 네. 논의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분 의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임대차 3법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시지만 그 부작용의 측면에서 좀 관리가 잘못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맨큐라는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 우리 경제학을 배울 때 항상 모든 사람이 쓰는 교과서를 쓰신 분인데 맨큐 경제학 교과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 이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 같은 이런 법이 아주 악성 퍼퓰리스틱한 법인데 이런 법을 다시는 논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교과서를 쓰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차 3법 같은 법이 나라 단위에서 실험이 된 적은 별로 없고 몇 개 도시에서 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 결과가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결과들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론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맨큐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결과는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한다고 해서 항상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항상 좋은 발레로 이게 쓰이는 예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원한다. 좋은 의도죠. 다 동의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이죠. 집주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주인들은 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응까지 감안하면 결과는 오히려 집값은 오르고 점세값은 오르고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를 늘 가져오는 걸로 언해피 엔딩이 되는 제도였었습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걸 걱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소파 굉장히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전세값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올랐던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통과하고 난 5개월 동안에 오른 게 5배 가까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월세는 보니까 7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월세가 7배 올랐다는 게 상승 6.67배 상승률. 률 관점에서 상승률이. 예, 액수가 아니에요. 예, 액수가 아니에요. 1%가 6%가 됐으면 6배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상승률이. 예. 절대 규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승률이 그 정도 올랐으면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토론 보시는 분들 아마 부동산 정책 참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사실 느끼셨을 테고요. 그 바뀜의 과정에서 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소득 그리고 자산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세금을 내는 거
그리고 돈을 부지런히 모으면 능력에 따라서 언젠가는 또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또 최소한의 주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음을 갖는 것,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참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나와주신 세 분의 패널 대단히 감사합니다.